주식을 명의신탁을 하면 증여의제로 보기 때문에 누가 과연 납세 의무자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 1월 1일 이전에는 누구였냐 하면 수탁자입니다. 왜냐하면 증여니까 증여는 수증자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수탁자한테 증여한 걸로 보기 때문에 수탁자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변경한 배경이 있어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제재하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납세 의무자는 실제 소유자가 돼야죠. 사실은 명의수탁자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것뿐이니까. 실제 소유자가 내 조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명의신탁한 경우에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본법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가 되니까 명의신탁 재산을 합산해요. A라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을 해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 법인 발기 시점에 명의신탁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증자를 해요.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똑같이 주식이 늘어나죠.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제척기간이 안 끝나서 과세를 하려고 딱 보니까 증자도 했고 처음에 발기 시점에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합산합니다. 동일이는 10년간 합산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합산을 했어요. 기존에는 그런데 그것도 불합리하다. 계속 증여세 과세에서 합산 안 하고 그리고 합산해서 제외되는 재산은 여기 중복됐네요. 어쨌든 상증세 보면 합산해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냥 공제 3천만 원 해주는 게 있어요. 증여공제처럼. 그런데 명의신탁 증여재산은 빠집니다. 그것도 공제도 안 해주고 합산도 안 해주고 그리고 실제 납세 의무자는 실제 소유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2019년 이후에는 명의신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의제 되는 분,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명의신탁 해제하는 분이 아니고 증여가 의제되는 분, 그러니까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2월 말 이전은 여전히 수증자의 주소별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가 여러 명이다. 그러면 수증자의 주소별로 다 신고해야 돼요. 물론 명의신탁 간소화 즉 세금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간소화 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면 증여자의 소재지 그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말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분은 똑같아요. 종전 그대로 수증자가 수증자라기보다는 명의신탁자가 납세 의무자이고 합산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합산 과세도 그러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과세해오건 요건을 따져봐야 돼요. 과세는 항상 요건을 충족할 때 과세합니다. 이 요건 안에서 조금이라도 충족이 안 되면 과세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 이런 재산들이에요. 그런데 주식에 국한해서 명의개설을 요하는 재산, 주식이나 출자지분, 즉 출자지분은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거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출자지분 이게 차명주식이다. 라면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명의신탁 당사자의 합의예요. 합의가 없이 명의신탁은 못합니다. 사실은 이름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합의 없이 빌려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쓰면 뭐예요? 도용이죠. 명의도용입니다. 명의신탁 당사자 합의나 그거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어요. 요즘 명의신탁 해지할 때 합의를 예전에 써놓은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 많아요.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는 사전도 좋고 사후도 좋고 언제든 써도 괜찮아요. 묵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써도 되고 말로 해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합의는 형태를 다 불문합니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명의신탁인데 우리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 하면 명의신탁 맞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도 합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대신에 입증은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주주 명의를 당사자끼리 합의가 있어야만 인정해줘요. 합의가 없으면 그거는 명의신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명의신탁을 했는데 실제 명의신탁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로 해서 연락이 돼서 명의신탁 간소화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과세관청에서는 우리보다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분이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취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정확하게 안 하면은 그 시점에 증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당사자 합의가 있다고 해서 과세관청에서 무조건 인정해 주냐?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합의가 제일 중요해요. 합의조차 없이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용, 명예도용이 진짜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이 명예도용이라는 건 뭐냐 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몰랐어야 돼요. 몰랐어야 된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실어놓지는 않았지만요.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법인의 주식을 몇십억을 명의신탁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회사가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 가지고 회사도 안 좋아졌는데 명의신탁이라고 과세를 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한테요. 과세했는데 이 사례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케이스예요. 집안이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할 여자도 있고 언론 기사가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결혼할 여자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명의신탁으로 세금이 부과되니까 월급이 압류되고 결혼할 여자와 헤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송까지 간 사례예요. 그런데 아들은 명의도용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의도용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 알고 있지 않았냐? 알고 있는 건 명의도용 아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어떤 사실관계 안 따집니다. 법리만 따지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세가 되어서 지금 세금 조금씩 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기사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명의신탁이라는 게 그때는 정말 너무 과세를 위한 과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 그 언론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명의도용은 굉장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도용했다는 거는 그런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날벼락이죠. 날벼락. 그런데 과연 이 세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을까? 라고 어떤 변호사님이 칼럼 비슷하게 쓴 거예요. 정말 명의신탁은 늘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세 번째 요건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예시들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결손처분 받은 경우 명의신탁으로 재산이 없다고 해서 결손처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명의신탁 주식을 주주를 분산해서 배당소득 합산을 회피하는 경우. 이렇게 열거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는 특정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실제 부동산이 50% 이상이고 50% 이상 처분하고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차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주식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율 10%였는데 지금은 3억까지 20% 지방세 빼고요. 3억 초과가 25% 이렇게 됐는데 누진세를 매기는 특정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세회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점주주 회피, 이게 가장 많았어요. 다섯 번째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한테 주식을 분산시켜놔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적용되는 세금들을 다 회피하는 거죠. 특수관계자였다면 시가대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서 지분 자체를 분산해서 양도세 누진세의 회피, 즉 양도에 대한 누진세를 회피하면 결국은 상속과 증여까지 이어집니다. 항상 재산은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어놨어요. 조세회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틈새를 찾아야겠죠. 조세회피가 아니라는,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실제로 회피된 세금이 있고 없고를 안 따져요. 그냥 회피할 수도 있어. 여기 보면은 회피한 사실이 있는 거 당연한 거고 개연성이 있으면 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 이거에 대한 어떤 책임은 명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명의신탁 해지를 할 때는 그래서 조세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은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할 당시에 명의신탁자가
어떤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면 실제로 그 이후는 판단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대표님께 여쭤보면 처음 하실 때부터 내가 이거는 과점주주도 회피하고 앞으로 배당소득세도 합산되니까 좀 줄이고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단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제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하신 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는지의 판단은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아마도 그 이후에 뭔가 있어가지고 고등법원까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 경우 상증법 45조 2에 나온 거예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고한 경우 양도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하고 실질적으로는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지만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미명의 계속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 주고 사왔을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신고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명의신탁 주식을 우리가 저가로 사올 때 가능하면 실질적인 명의신탁자가 3억씩 나눠서 사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더 나아가서 본인이 갖고 오면 결국은 세금을 또 내야 되니 자녀들이 가져오는 쪽으로 컨설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과세당국에서 명의신탁을 자세히 파악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소유자에게 양도하면 상관없고 두 번째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나온 거예요. 명의신탁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명의신탁 주식 갖고 있는 명예 수탁자 차명주주가 사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속인은 상속인 명의로 명예 개설을 한 거예요. 이때 다툼이 뭐였냐면 실제로 그러면 실제 이게 명의신탁 주식이 되면 돌아가신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한 번 하고 상속인의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또 명의신탁을 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명의신탁이냐 여부에 대해서 실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상속 개시 당시의 상속인은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냥 권리를 갖게 되는 것뿐이에요. 상속이라는 어떤 절차로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뿐이지 명의신탁자인 내가 다시 상속인한테 너한테 명의신탁할게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상속 개시 당시에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신고한 경우에도 이거는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다툼이 있으면 항상 바뀌어요. 다툼이 있으면 2016년 이때 굉장히 다툼이 컸었어요. 그리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가 발기인수 충족 목적. 근데 이게 진짜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려면 발기인수 충족하고 그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혹은 그 중에 한 명은 내가 찾아오고 나머지는 쭉 있는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압류 회피 목적 채무에 따른 경우에는 입증해야 돼요. 내가 채무가 있어가지고 압류되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그럴 경우 혹은 거래처 요구, 거래관계 개선 이건 대신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납세자가 정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사업상 대출 문제 기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 우리의 어떤 현실이에요. 실제 납세자들 만나면 대출 때문에 혹은 거래처에서 요구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죠. 결국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된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실 명의신탁 주식은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세심판 2020년 8월 26일 최근 판례입니다. 뭐냐 하면 내용을 다 씻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여기 보시면 설립일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국세 등의 체납 및 체납 처분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주이자 대표자예요. 1인 주주로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쟁점적인 사례를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례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이분이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명의신탁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주들이 바뀌었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그런데 이걸 싹 밀어서 애초로 봐준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의신탁 해지할 때 가장 문제가 내가 처음에는 A 주주로 해놨는데 이 A 주주가 우리 직원이었다가 퇴사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B 주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때도 또 명의신탁이 일어난 거다. 그리고 또 C 주제로 바뀔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나가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애초로 명의 신탁한 게 그냥 흘러온 것뿐이다. 이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사례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어서 과세하지 않은 사례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래서 이게 똑같은 사건이라도 결과가 너무나 다 극명하게 다릅니다. 부자지간의 명의도용이라고. 그런데 명의도용이라는 어떤 제가 볼 때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라고 입증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사실 입증했어야 되는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대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고 여기는 오히려 방향을 잘 잡은 거죠.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이게 명의신탁이죠. 그래서 과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경우는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과세관청에서는 과세 처분을 할 거니까 이거는 명의신탁 주식이다. 그래서 너네는 증여의제다 그러면 법원에 가면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소유자 명의자가 다르게 명예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게 바뀐 거죠. 우리가 주식변동사항명세서 가지고 입증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나온 거죠. 주식 등의 소유자의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명부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어디 신고가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신고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주명부가 없어요. 없으면 과세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를 못합니다. 주주명부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상속으로 명의 개서한 경우 이게 국세청에 이렇게 나와요. 명의신탁 주식 명의자가 사망으로 그 상속한 명의로 명의에서 한 경우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명의 수탁한 주식을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피상속인 명의의 그 시점을 명의개서 시점으로 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시점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은 명의를 개서해도 그때를 명의신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명의신탁이 아니다. 이거예요. 2013년에 실질적으로 다퉈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내가 명의신탁하겠다고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여기도 보면 명의신탁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명의신탁은 합의예요. 합의, 당사자 간의 합의. 그래서 지금 유보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도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게 유고하신 분인데 실제 유고하신 분들은 확인해줄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을 받아놓거나 다행히 저희 사안은 미리 받아놓은 확인서가 있어서 다행인데 실제로 명의개서 한 거는 상속인이 이름을 바꿨다 해도 명의개서를 입증하면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 제척기간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 명의신탁 간소화 신청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척기간이 끝나서 마무리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차명 주주의 증여의제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 상법에 보면 주주는 명의개서라는 말을 썼잖아요. 명의개서를 요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명의신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명의개서는 어떻게 볼 거냐?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예요. 그런데 장기 미명의개서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는 말씀드린 대로 2002년 12월 말 이전은 명의개서 하지 않은 경우는 2003년 1월 1일 이때로 보고 그래서 그 1월 1일에 속하는 다음 연도 2005년 1월 1일이 되겠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이후는 그 다음 날이 증여의제 시기예요. 총칙에 나온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주명부나 사업명부가 없으면 실제로 없어요. 주주명부나 사업명부가 없으면 2004년에 법이 바뀐 거예요. 2004년 전에는 주주명부나 사업명부가 없으면 과세를 못합니다. 실제로 못했어요.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2004년 1월 1일 이후는 우리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내니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에 있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03년 이전은 과세를 못해요. 그런데 2004년 1월 1일 이후는 주주명의가 변동된 거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출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4년 1월 1일 이전분은 소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분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만약에 안 냈다가 아니면 수정해서 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리고 제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출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결국은 거래일이에요. 거래일,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상의 거래일입니다. 내가 소유권 이전 처리를 예전에 했는데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 표시를 안 해서 지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일로 갑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사실은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상의 거래일, 우리가 증여하면 증여, 양도면 양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날짜로 합니다. 그리고 기타 증여의제 시기는요. 우리가 그냥 주식을 명의 신탁하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증자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여의제 시기가 기타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유상증자는 신주교부를 받아서 명의개서한 날 이때로 봐요. 명의개서하는 날 그리고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는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개서와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지금 2013년에도 나왔는데 2014년에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주주명부에 기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재한 날을 증여의제 시기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장 주식에서 가장 문제는 유상증자하고 유고한 경우예요. 유상증자는 실제로 증여일을 이때로 보다 보니까 유상증자한 그 시점에 시가 계산을 해야 돼요. 주식 시가. 그런데 그 계산할 때 우리가 불균등 유상증자할 때도 유상증자 시점에 시가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유상증자 전에 시가를 계산하니까 그 전 시가로 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들어오는 그 전에 취득한 시점이 있다고 합산해요. 합산해서 증여세 계산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첫 번째가 미명의계서 재산은 지금은 소유권 취득일이에요. 예전에는 증여의제일이었고 소유권 취득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간평이 있다면 빼요. 근데 주식평가는 감정평가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실소유자 사망 시 이건 뭐냐 하면은 실소유자가 실제로 명의신탁해지를 못하고 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환원 등으로 이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사실은 원래 실소유자 거니까 포함될 때 사전증여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해지로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세의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뭐냐 하면 실소유자가 원래는 내가 명의신탁 찾아와서 상속재산을 합산해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유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의신탁 주식이다 하고 실소유자의 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 신고해요. 그러면 사전증여 재산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실소유자가 찾아와 가지고 자녀한테 사전증여했다.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고 사전증여 재산이면 10년 이내에 합산해 가지고 혹은 상속인 이외에는 5년 이내 합산해 가지고 실제로 증여세 낸 건 빼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명의신탁으로 찾아와서 증여세 나오면 그냥 증여세 내는 거예요. 내고 피상속인이 없으니까 세금은 상속인이 내야겠죠. 내고 증여세 공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증여세 공제는 그래서 일단 명의신탁 차명주식의 어떤 개념들을 쭉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래서 차명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접근 자체를 차명주식이 있다고 그러면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부가 제척 기간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혹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차명주식을 했을 때 합산했을 때의 어떤 조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찾아보시고 또 그랬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많으면 결과적으로는 상속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안전장치들을 해놔야 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이어서 제3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